오늘 이제 할 것은 저희가 1부와 2부로 나누어져서 행사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1부에서는 이제 북토크, 저희의 누가 정부 창업 지원을 받는가라는 책에 인터뷰를 맡아주셨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음, 이것저것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음, 그런데 이거에 관련해서 어찌됐건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도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심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초기 창업 패키지 5년째 단장을 맡고 계시는 여성환 교수님께 이제 부탁을 드려서 저희의 답변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미처 답변 드리지 못했던 분들 이런 것들에 관련돼 가지고 2부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로 계획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합격했었던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계획서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사업계획서도 많이 부족한 거여서 이걸 아마 고칠 부분도 많을 텐데 한번 이제 같이 보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경영연구소의 여성환 대표님 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게 그밤 산책가에서 이런 행사를 했고요. 실제로 스타트업이 이런 북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는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견 출판사들도 이런 걸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뭐 고작해야 출판 기념회 그런 정도죠.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성래 대표는 이 어려운 거를 시도를 해서 성공적으로 오늘 드디어 개최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데에서는 조성래 대표가 여기까지 온 그 여정 무척 고생이 많았을 겁니다. 아마 울고 싶었던 적도 많았을 거고요. 아, 이건 내가 괜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기도 할 거고. 그렇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도전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현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조성래 대표는 이런 힘든 행사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시작을 한 김에 간단한 요 특강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으로 전체를 다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래도 뭐 사전에 이제 1분 행사를 하고 2분에 질문을 받으면은 뭐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지만은 이거는 저는 이제 2부에서 1부와 약간 단절된 다른 행사라서 그렇게 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얻어갈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시작하면서 하는 강의 주제는 중소기업의 브랜드 전략이라는 거 요거 가지고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 마케팅도 있고, 뭐, 마케팅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마케팅 중에서, 브랜드 마케팅, 특히 중소기업의 브랜드 전략, 요거를, 가지고 온 이유는 앞으로는 이제 브랜드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브랜드가 중요한지는 이 강의 끝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 요 책입니다. 어, 창업 완벽 가이드, 창업하는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되고요.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이 경영 컨설팅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제가 일일이 다 해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런 걸 하게 됐고요. 경영 환경이 너무 많이 변했다. 경영 환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 그런 그 2000년 이전에는 보면은 사람들이 협업하고 뭐 평생 직장, 공동 목표, 뭐 우리 동반 성장, 대량 생산, 품질 관리, 뭐 고객 관리, CSR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한 방향만 보고 달리면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세상이 단순했죠. 우리가 아니면 좀 안 되던 그런 때였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때 나오는 게 이제 컴퓨터가 들어와서 통신이 아주 고도화되고 기계까지 이제 AI가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환경 자체가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변화가 완전 소용돌이 치죠. 잔잔했던 호수가 이런 것처럼 급류처럼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IMF 같은 이런 게 다가오면서 이제 회사들이 그냥 뭐 대금 문을 닫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글로벌 금융 위기, 뭐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런 걸 겪으면서 회사들은 많이 문도 닫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 이런 것도 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시점쯤 돼서 보니까 우리의 경쟁 상대가 누구일까 했는데 그전에는 옆에 동료였습니다. 사람이었고 친구였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과 사람이 경쟁하던 이런 시대에서 사람이 로봇을 상대로 경쟁하는 시대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그전에 우리 회사 생산을 잘 했는데 지금 인건비가 이제 최저시급이 뭐 10,000원을 넘어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로봇은 시급이 10,000원이 안 되는 겁니다. 한 번만 설비를 투자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전기만 꼽아주면 전기약 꼽아주고 기름 넣어주면은 이 월급 달라 소리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는 사람의 경쟁 상대가 사람이 아닌 로봇으로 바뀌어가는 결국은 그렇게 해야 이제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랬는데 지금은 뭐냐 하면 이제 누가 더 좋은 로봇을 가지고 있냐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그냥 일반 산업용 로봇을 갖고 있다. 그런데 한쪽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에는 AI가 들어있는 로봇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 이제 경영 환경이 아주 급변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더 넘어서 인간을 돕는 인공지능까지 나왔습니다. 챗 GPT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챗 GPT 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질문을 어느 정도로 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 이게 대답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여러분들이 보셨던 앞에 이 그림, 이 그림, 이 그림, 이 그림을 내가 AI한테 그려달라 그랬어요. 챗GPT한테다가. 예, 그러니까 정도를 이제 요거는 이런 거 이제 완전 막 로보티가 나도록 좀 그려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까지 그려줍니다. 이게 인공지능한테 질문하는 거는 내가 얼마만큼 질문을 잘하느냐. 예, 거기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나한테 답해주는 거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경영 환경에 도입할 때가 되었다. 특히 생산 쪽 제조회사에서는 이게 뭐 로봇에 이제 AI를 도입하는 거, 생산 관리 시스템에 도입하는 이런 쪽이 되겠지만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AI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냥 경쟁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과거 같은 때는 이런 정도 그림을 내가 하나 그리기 위해 가지고는 비용을 지불하고 일주일 기다려야 됐어요. 그런데 요 그림 하나 그리는데 제가 불과 내 마음에 쏙 들 때까지 한, 6번 정도 다시 그리는데 불과 15분 걸렸습니다. 돈은 내가 월 사용료 한 달에 22달러 내는 거 외에는 더 이상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무나 이렇게 그릴 수 있냐? 그거는 아닙니다. 질문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요즘 유튜브만 봐도 기본적인 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자기가 숙달을 하면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이제 마케팅 개념 이것도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했냐? 1910년대 이전에 상업이 막 나올 때는 물건이 없을 때고 사람들이 굶어 죽는 때니까 그냥 생산 중심. 그러다가 생산이 잘 됐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도 좀 좋아야 되겠다. 제품 중심으로 바뀌고 이제 제품이 좋아졌다. 제품만 좋으면 팔리던 시에서 이제 물건이 남아 돌기 시작하니까 판매 중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식민지 대쟁탈 전 세계적으로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물건을 더 잘 팔기 위해서 그리고 값싼 원료를 가져오기 위해서 일본이 우리한테 했던 짓이 딱 이거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판매 중심의 사회로 마케팅이 바뀌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어, 물건을 그냥 단지 파는 것 갖고는 안 되겠구나. 사람들이 이것을 사도록 해야 되겠구나. 고객을 유혹하는 쪽으로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마케팅이란 용어가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학문 중에는 가장 최근에 생긴 학문이고, 한국에 생긴 새마을학, 그 마케팅, 이게 가장 최근에 생긴 학문입니다. 그리고 다들 이제 물건을 잘 팔게 된다 그러니까 뭐 이 사회지향적 마케팅 그래서 이제 어디 없는 그 무인 낙도에다가 뭐 전기를 넣어준다든가 아니면은 다리를 놔준다든가 병원 지어주고 뭐 도서관 지어주고 그다음에 불우한 이웃들한테 뭐 기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지향적 마케팅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유한 킴벌리의 어,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예, 그래서 1년에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습니다. 사실 유한 킴벌리가 그전까지만 해도 환경 파괴 기업의 대표 기업이었습니다. 나무 잘라가 종이 만들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환경 파괴 기업에서 친환경 기업으로 이런 캠페인을 하면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지향적 마케팅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유한 킴벌리는 세계에서 거의 선두급에 서는 이 친환경 기업, 환경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완전 변신을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패션 마케팅이라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다들 회사들이 잘하니까 이제 거기다 물건이 이쁘기까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명품 이런 게 팔리는 시대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4차 산업혁명 그러면서 이게 나오면서 이제 초융합, 초연결 그중에 여러분들 다 알 수 있는 거 은행 창구에 가면 보험이죠. 이게 보험하고 그 금융상품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였는데 이게 이제 하나 둘이가 그 합쳐져 융합을 해버리는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거 생각하시면 우리 뭐 자율주행 자동차, 컴퓨터와 자동차와 통신 이런 것들이 하나로 합쳐져 버리죠. 그래서 초융합, 초연결 시대. 근데 202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여러분들도 뭐 다 경험하셨고 저도 얼마 전에 경험했습니다만은, 9월 말쯤, 10월 중순이네요. 그때 해서, 이쪽 창원 지방에 비가 3일 동안에 509mm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에 350mm가 내렸고,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우리가 환경, 그 다음 탄소, 이런 걸 많이 생각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트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변해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느 쪽을 가고 계시나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아직 판매 중심은 아니신가요? 제품이 부족해서 이쪽에 있는 1920년대 하던 제품 중심은 아닌가요? 그것도 안 돼서 생산이 부족해가 생산 중심은 아니신가요?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라서 좀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대부분 우리가 3차 산업혁명 그러는 거, 이거는 이제 인터넷이 일반적으로 3차 산업혁명이라고 보고, 이때까지는 이제 다 끝났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완성됐다고 보고, 그래서 이 다음 단계, 4차 산업혁명 그러면서 있는 요 다음 단계의 명예욕구와 자아욕구, 이거를 우리가 회사 경영에 혹은 가정생활에 혹은 사회생활에 어,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게 이제 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 중에서 네 번째 단계인 명예 욕구. 이때가 이제 기술적으로는 초연결, 초지능, 그다음에 자기 표현 이런 게 나타나는 때입니다. 자기 표현이라는 게 뭐냐면은 선밀래님 보면은 친구들하고 어떤 맛집에 갔어요. 그럼 제일 먼저 음식이 나오면 하는 게 뭔가요? 젓가락 까면 큰일 나죠, 그죠? 음식이 가장 맛있을 때는 배가 고파가 딱 나왔을 그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카메라부터 가져가잖아요. 왜 가져갈까요? 친구들한테 나 이런 데 갔다고, 나 이만큼 괜찮은 여자야?
자랑하고 싶은 자기 표현의 욕구입니다. 이게 어떤 저 사람이 왜 저래가 아니라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욕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자기 표현 욕구, 이거를 지금 초지능, 초연결, 인터넷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을 해내야 될까? 그게 이제 하나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혹은 여러 가지 뭐 자기 사업에서 연결시켜야 되는 문제죠. 근데 여기서 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사회가 굉장히 발전하는 이유는 사람이 일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제가 사회생활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그리고 어쩌면 지금 30대보다 지금이 일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의 총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제가 많이 알게 되니까 보는 게 많아지고 느끼는 게 많아지고 하니까 결국은 욕망의 크기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의 총량도 욕망과 비례해서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와가지고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그러면 무조건, 근로시간을 늘릴 거냐?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욕망과 부가가치가 비례하도록 하는 것 같으면은 나는 노동시간은 좀 줄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들한테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그 물질이 늘어나는 거, 여기서 제가 키즈를 내는 부분인데, 돈이 많으면 계속 행복할까요? 돈과 행복은 비례할까요? 라고 물으면 대답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비례해요. 하나는 비례하지 않아요. 비례한다는 사람은 미안하면 요 아래쪽에 자기가 어디인가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지금 뭐 먹고 살 거라든가 부채가 많다든가 혹은 돈이 들어갈 때가 되게 많다든가 이러면은 그런 데서는 이게 그래 이쪽으로 갔지. 네. 그런 상태에서는 돈이 많으면은 돈과 행복은 비례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본적으로 먹고 살 만한 상태는 넘어섰다. 그런 것 같으면은 돈과 행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불행을 줄이는 일, 그래 결국은 불행을 줄이면 그 사이에 행복이 들어가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하려면은 자아 실현에 해당되는 정신적 행복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페이지는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밑에 까만 그래프 요쪽에 해당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 하살표 있는 이 정점에까지 거의 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는 더 이상 부가가치를 높일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안 되는 분, 소위 3D 업종이라고 해당되는데 그런 데는 이제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 데려다가 요거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우리 밤 산책가 조성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지식 기반 쪽에 이런 데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케팅이나 서비스 이런 쪽으로 가면 부가가치가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마케팅 서비스, 관광, 뭐, 그 다음에 디자인, R&D 이런 쪽에 굉장히 콘텐츠 같은데 이런데 이제 많이 약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우리 밤산책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콘텐츠, 그리고 요거를 소프트를 연결을 시킬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부가가치가 한도 끝도 없이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뛰어넘어야 되는 게 이 단계에 까만 화살표가 있는 이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가치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 황금 열쇠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죠. 이게 저걸 가지고 싶다고 생각하는 순간 청춘 남녀가 깊은 포옹을 하는 정도 이런 쾌감이 온다고 그럽니다. 근데 요거를 내가 살려고 생각하면은 예리한 칼로
손끝을 베입는다는 그런 고통이 온다고 그래요. 요건 연구 결과 이미 다 밝혀진 사실들입니다. 그랬는데 내가 이 혜택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산다는 거죠. 근데 돈이 없는 사람 같으면 고통이 훨씬 크겠죠. 그러면은 비용이 더 크게 느껴지는 사람은 이제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람들한테 이 혜택이 훨씬 더 크다고 느끼게 할까?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마케팅에서 주는 게 뭐를 주느냐가 아니라 고객이 이거에 대한 핵심 가치와 부수적인 가치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느냐. 뭐 예를 들자면 명품백 저게 짝퉁이냐 진퉁이냐 이렇게 본다면 이런다 그러잖아요. 비가 올 때 머리에 뒤집어 쓰면은 짝퉁이고 가슴에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안으면은 그게 진퉁이라 그러죠. 아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사람이 어떻게 가방을 놨지?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가방의 핵심 가치는 그냥 가방에 물건 넣고 그냥 갖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 부수적인 가치, 명품으로서의 자부심, 바로 이거를 어떻게 해서 내가 가진 컨텐츠가 이거를 가질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는 뭐 가격도 있을 거고, 구매 관련 비용도 있을 거고, 그 운영 비용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작게 느껴지게끔 그게 아주 큰 요인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는 게 결국은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이 시간과 고객이 가진 돈, 이걸 어떻게 등가로 교환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고객은 그냥 정당한 가격을 지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불한 가치가 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왔다라고 생각하면 싸게 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싸다는 정의입니다. 결국은 내 시간의 가치가 얼마냐는 겁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는, 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가치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떻게 노력해서 시간의 가치를 크게 키울 수 있을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걸 하려면은 사람들한테 내가 비싼 사람이에요, 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유혹을 하라는 겁니다. 유혹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오게 돼 있습니다. 팔려고 해서는 되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품질을 넘어서 브랜드로 유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고객들은 이렇게 내 브랜드로 미친 듯이 달려오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높이 올라서 한번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이런 그 독수리와 같은 눈 이런 게 필요하고요. 여기서 제가 생뚱맞은 질문을 한번 하면요. 이 할머니가 우리 지구상의 생태계의 최강의 포식자라는 데 대해서 혹시 뭐 이의가 있으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할머니가 빨라요? 힘이 세요? 아니면 날 수 있어요? 발톱이 날카로워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할머니는 마음에 따라서 오늘 저녁에 곰 스테이크를 먹을 수도 있고, 여우 스테이크를 먹을 수도 있고, 사자 스테이크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꽃등심을 더 좋아하시겠지만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 한번 이 비밀만 풀어내면 요거는 강의 끝나고 나서 나중에 질문으로 돌려두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좋은 답을 해주시는 분은 제 저서 네, 창업 완벽 가이드 요 한 권 제가 택배비 포함 무료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결국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데 목표라 그러면 사람들이 타겟 하나만 생각해요. 근데 그 목표에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다 가져다 놓고 하나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목표라고 그러죠. 저는 수없이 목표 달성을 해봤는데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목표가 달성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수많은 요인들이 있죠. 심지어는 반에서 1등을 하는데도 단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하나만 갖고는 반에서 1등 안 되더라고요. 체력 관리까지 같이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관계도 좋아야 돼요. 네, 여기 뭐 단순한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 이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데, 여기에 있어서 자기를 이끌어줄 이런 정신적, 물질적, 기술적 멘토. 저는 참고로 제 멘토가 8명 있습니다. 당신 좀 똑똑한 것 같은데 왜 8명이지? 제가 세상에서 모든 분야에서 다 똑똑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방송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멘토 중에 한 명이 현직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아나운서, 제가 아무리 방송을 잘해도 아나운서만큼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리고 기술 분야에도 그렇고, 금융 분야, 법률 분야, 뭐, 다양한 분야에서, 네, 제 멘토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궁금할 때마다 자문을 구하고, 그분들한테는 소정의 멘토링 비용을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절대적인 절대 우위의 지식을 보유한, 예, 그런, 한 멘토를 주변에 그냥 그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위해서 상고 처리했듯이, 네, 뭐, 9번이고 10번이고 찾아가서 이런 멘토를 한 분씩 모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브랜드를 만들려 하면은 과거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초고속이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고 그 가는 과정도 지금 되게 중요하게 됐다.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가는 과정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게 브랜드의 정신 속에 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단지 그냥 품질 좋은 제품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죠. 집중해 나가는데 장인이 도자기를 빚듯이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해 나가면 세상이 살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두 개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순응하거나 자기가 세상을 바꿀 힘이 있으면 세상을 바꾸시면 됩니다. 세상을 바뀌거나 아니면 당신이 바뀌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면은 세상은 살아가기가 그만큼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카멜레온이 되시겠습니까? 사자가 되시겠습니까? 이겁니다.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은 나보다 하기 싫은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이다. 전문가는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것을 습득하고 숙달해서 해내는 사람이다. 요 사진이 뭔가 하면요, 경주에 가면은 신라의 달밤이라는 행사가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초 그 사이에 주말이 일요일이 보름달이 가장 크게 뜨는 날, 예, 그 정도 때 신라의 달밤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66km, 135일이 걷기대 무박 2일로 그냥 걷습니다. 저녁 때 해지고 나면은 그냥 간단히 요기하고 나서 다음날 점심 때까지 그냥 계속 걷는 겁니다. 그때 완주하고 되게 피곤해 보이지만은 그래도 행복해 보이죠, 그죠? 이게 해 나가는 과정은 너무 힘들었어요. 실제 머리카락까지 아프더라고요. 발톱까지 다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는데. 그래도 끝까지 가면은 되더라. 수천 명이 도전해가지고 그냥 결국은 수백 명밖에 완주를 못 합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비결, 이거를 우리 사업에 활용하게 되면 우리 사업도 그대로 초일류 기업이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은 좀 꿈과 이상이 있었죠.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는 사람들이 그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든 선진국으로 가는 데는 박정희, 정주영, 이병철 뭐 예, 이런 사람들 이런 걸출한 인재들이 이 경제를 이끌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뭐 정치적인 건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호불호가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돼야 된다는 이런 꿈과 이상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데 아무리 꿈과 이상이 좋더라도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게 바로 대일 청구권. 그게 너무 작게 가져왔다고 아직도 그 박정희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는 건데 그 돈이 종잣돈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살아났습니다. 요 가져다가 댐도 짓고 그 가져다가 포항제철을 만들었어요.
제철소가 없는 나라가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돈이란 돈 다 끌고 와가지고 자금 확보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월남전 가서 돈 또 벌어오고, 그 다음에 중동 우리 근로자들 가서 거기서 돈 또 벌어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종잣돈이 되어서 이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기초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다음 했던 게 그 선진 기술을 우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때 도입할 때 누가 달라면 주나요? 안 주잖아요. 근데 일본은 일부 기술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부일 뿐이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냐 하면은, 주요 좋은 생산 시설, 뭐 예를 들면 반도체 공장이다. 그 지도 안 주니까 거기를 왔다 갔다 한국 사람들은 오면 왜 공장 앞에 오면 그렇게 걸어 다니냐 그랬대요. 그게 미국, 일본,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우리 기술자들이 다 가서 뭐 협력회가 가면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걸 설마니 저거를 머릿속에 기억할까 싶었는데 공장 내에 와서 기계 크기를 발수 갖고 다 지었대요. 그렇게 해가 그걸 기억해서 한국에가 그 공장을 만든 거죠. 그래서 선진 기술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산업 스파이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도매를 빼오면 산업 스파인데 머릿속에 보면은 그거는 아닙니다. 모방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왔고 중국 같은 경우 우리 기술을 그냥 통째로 도매를 빼가죠. 그건 나쁜 겁니다. 그렇게 우리 자체 개발을 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전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서울 뭐 88 올림픽도 개최를 하고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있었던 게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파괴적 혁신이 있었습니다. 그걸 하면서 우리나라가 도약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하면서 IMF를 겪으면서 결국 우리가 본이든 아니든 그냥 아예 안 되는 그 경쟁력 없는 기업은 그 아예 다 몰락을 해버렸죠. 네, 그런 어떤 그 과정. 자이든 타이든 우리가 IMF가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뼈아픈 일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행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동시에 이 3단 점프를 안 쉬고 그냥 계속 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 하나뿐이고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 겁니다. 중국이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중국은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미국한테 너무 대들었던 탓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경영 환경의 변화와 수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다양성 이런 거를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우리 기업이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아이템은 내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그에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가져올 거냐? 기술은 어디 가서 사올 거냐? 아니면 벤치마킹을 할 거냐? 아니면 자체 개발을 할 거냐? 거기서 혁신을 어떻게 하고 도약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결국은 이 3단의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특히 크는 청소년이라면은 더더욱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를 하나 오늘 강의의 말미에 하나 더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뭐, 여기까지 있었던 것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네, 제가 질문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마이크 켜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오늘 사전에 질문을, 사전 접수를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사업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이 기준이 뭔가요? 그 사람, 어떤 사업 자체가 유망한 사업, 이런 거는 제가 봐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하고 잘 맞냐, 안 맞냐는 거죠. 우리 조성래 대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실제로 그 출판사란 이런 거가 그러니까 청년이 창업하기에는 사실 너무 썰이디 업종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업이 잘 될 것 같지도 않아 보여요. 그런데, 조성래 대표가 하는 이 밤 산책가는 저는 유망하다고 봅니다. 왜? 이 사람이 여기에 자기의 열과 성을 다 할 수 있다. 자기의
청춘을 불살릴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아직은 젊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한 10년쯤 좀 더 고생해도 뭐, 그때도 여전히 젊어요. 그런 것 같으면은 한 10년쯤 죽을 고생 다 하고 나면 이 사업은 성공할 거거든요. 출판사가 별로, 이게 아이템으로 좋지 않다. 이런 의견을 내는 전문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에서는 교보문고는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탄생할 수가 없죠. 유망하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이커머스 1위 업체 아마존 역시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존도 서점입니다. 서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그 사람하고 얼마나 잘 맞고 자기가 어, 이거를 열과 성을 다해서 이거를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느냐 하는 거. 그게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유망하다는 건 사람에 따라서 답은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런 질문을 또 보냈습니다. 협약 기간 내에 예산 계획과 목표 달성 방안을 어떻게 잡으셨나요?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이런 이야기인데 어떤 정부 지원 사업 협약 기관이라 그러면은 정부 지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창업자들한테는 정부 지원 사업을 저는 꼭 권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협약 기간 그뭐 1년 주로 1년 아니면 2년 이 정도 되는데 주로 한 9개월 정도입니다. 그 기간 내에 예산 계획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 계획이나 목표 달성 방안 이거는 전체적인 큰 거를 놔놓고 그냥 그 차례로 세분화해 들어가면은 이건 저절로 나오는 게 되고요. 나중에 우리 밤산책과 사업 계획서를 통해 갖고 이건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이라도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은 바로 마이크 켜시고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타겟 범위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는데, 제가 이 심사를 다니면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제품은 너무 혁신적이어서 전 세계 남녀노소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품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가장 널리 팔리는 성경마저도요. 예, 전 세계 한 80억 명 중에서 10억 명 정도가 성경을 구입하는 정도. 예,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신 말씀마저도 한 10억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냥 사업 계획에서 무조건 탈락시켜도 된다. 예, 그런 정도입니다. 결국은 어디엔가에서 교육을 잘못 받았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는 타겟 범위 설정은 예를 들자면은 일론 머스크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화성 계획 이런 거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밤산책과 조성래 대표가 태양 정복 계획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예산도 안 되고 그쪽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그건 망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타겟 범위 설정도 자기 회사의 현실, 예, 그거를 감안해서 했을 때 그게 명확하게 좀 봅니다. 황동환 교수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청년 이외의 창업 사례가 궁금해요 하셨는데, 청년 창업 이외에도 초기 창업 패키지가, 소리 좀 줄이시죠. 네, 상당히, 그러니까 39세 이상인 사람들이 창업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보다가 일반 창업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더 많고요. 그거는 그런데 일반 창업을 해야 되느냐? 네,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도 청년 창업가였고요. 일찍 시작하는 만큼 성공할 확률이 경험을 더 많이 쌓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 창업이 더 성공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왜? 그 창업하기 전에 사회 경험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거고, 창업 사례는 창업 사례는 주로 기술 창업이 많습니다. 청년 창업은 아이디어 창업이 많고, 네, 그런 점들이 다르고, 그 외에 이제 회사에서 어떤 그 분사를 해오면서 아예 아이템을 하나 떼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반도체, 예, 그 다음에 배터리, 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특히 배터리 언극재, 그리고 양극재, 이런 것 같은 경우 회사에서 아예
당신이 나가서 해보면은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서 돈도 뭐 수십억씩 밀어주면서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에 대해 갖고는 나중에 궁금하시면 따로 뒤에 만들어 갖고 한 번 더 이야기하겠고요. 그다음에 소셜 벤처와 일반 정부 지원 사업의 심사 기준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했는데, 예, 예, 심사 기준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각 정부 소셜 벤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 지원 사업의 일부이기도 한데요. 이게 각 사업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 창업사관학교 같으면 이런 게 있어요. 아이디어가 얼마나 참신하냐. 그리고 저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밀어줬을 때 이게 세상에 이게 제품으로서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버냐보다는 이 아이디어가 얼마나 참신하냐를 더 보는 거거든요. 그런 반면에 R&D 같은 경우에는 저걸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냐, 그럼 사회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걸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화 지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돈을 일정 주면은 매출이 얼마나 늘고 그다음에 고용이 얼마나 늘어날까, 예,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해외 마케팅 지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수출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지느냐. 그렇게 해서 이 사회에 일자리가 얼마나 더 많이 생길까. 그래서 심사 기준은 각각 좀 다릅니다. 거기에 모집 공고에 보고 그 기관의 성격을 보면은 이 사업은 뭐구나라고 충분히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문을 잘 보시면은 그런 부분은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은 오늘 그 사전 질문이 됐던 거고요. 혹시 저도 질문 네, 드려도 괜찮습니까? 네, 다름이 아니라 저희도 이제 AI라던가 이제 초기 이제 처음에 강연할 때 시작했었던 부분 중에서 AI 이야기나 이런 게 많이 나왔었는데 네, 제가 이제 AI를 생각했을 때 드는 것은 그거였었거든요. 원래는 굉장히 많은 표본을 모은 다음에 어느 부분에 이제 집중이 되는지, 어느 부분이 이제 조인되는지, 음, 군집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글이든 자료든 이런 게 평균에 수렴한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얼마 전에 노벨 화학상이었던가요? 그쪽에서 이제 AI가 수상을 받으면서 생각보다 평균 회귀가 아니라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는 데에도 AI가 이용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AI가 어떤 다양한 자료들을 합산한다는 점에서는 좋은 정리자가 될 수는 있지만, 특수한 어떤 고도화된 사고를 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흔들리게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AI가 특정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냥 흔히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특정 분야의 AI 있죠. 네.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정권 예측 프로그램 사람하고 AI하고 시켰더니만 AI가 이겼다 그랬어요. 예, 그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파고 특정 분야에 바둑만 두도록 만드니까 그게 사람을 이겼어요. 예, 그거 불가능한 거 아니고 가능합니다. 단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한테 한 판을 졌던 경우가 있어요. 이세돌 구단이 정석을 안 둔 겁니다. 그 알파고는 여지껏 학습을 정석밖에 못했어요. 변칙으로 나가니까 얘가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를 시키더라도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한 학습을 얼마만큼 시켰느냐, 그 다음에 얼마만큼 좋은 질문을 하느냐, 네,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챗 GPT 같은 경우에 이게 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분석하는 거는 질문을 정확하게 주고, 이런 거를, 가지고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더 자료를 학습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게 있던 것들을 다 찾아가 요약해줘. 그 다음에 이거가, 의미하는 거가 뭐야? 그러면 나름대로 사람이 대답하지 못하는 범위까지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일을 시키면은. 예,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을 이제 걸어놔서 뭐 더 이상은 대답을 안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AI를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조성래 대표의 대답이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화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활용하는 게 뭐냐면은 그 화학 반응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네. 사람이 다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화학 반응을 하는 데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반복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무수히 많은 반복을 해가 확률적으로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느냐, 그 확률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은 약간 통계와 인공지능의 합이다. 거기에 가면 인간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분야로 화학상을 받았다는 그 분야를 내가 정확하게 보진 않았는데 아마 그 분야가 아닐까라고, 그 분야가 아마 맞을 겁니다. 그쪽에 가면 인간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써도 AI를 못 따라가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출판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직접 글을 쓰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용을 하고 싶은데 지금 GPT를 이용했을 때는 굉장히 택도 없는 수준이라서 이제 이것과 관련된 것을 어떤 개발이나 이런 걸 맡겨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그럼 챗 GPT가 형편없는 대답을 했다면요. 조성래 대표께서 형편없는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 약간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그 분량을 못 채웁니다. 그것 혼자서 질문을 쓰는 잘못해서 분량을. 그렇습니다. 질문을 잘못해서. 내가 일을 하면서요, 한 달에 22달러 주고, 책 쓰는 거를 챗 GPT한테 시켜봤는데, 네, 이게 너무 틀이 빤해요. 그런데 이제 책 쓸 때 내가 다 해놓고 나서 이런 걸 한번 챗 GPT를 활용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이 책을 이러한 의도로 이래 썼는데 여기서 부족한 게 뭐야? 그러면은 한 챕터나 두 챕터 정도를 소개를 해주더라고, 제목을. 아, 그럼 이게 들어갈 만하네. 그럼 뭐 어떤 때는 그거를 빼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 챕터를 더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런 데는 AI가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목차를 잡는데 이런 데는 지금 챗GPT를 따라갈 만한 게 없어요. 그렇죠. 목차는. 전 세계에 있는 거 학습 다 해놨거든, 그 목차는. 그래서 목차 딱 내놓으면 기가 차게 내놔요. 그건 박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목차를 댄 나보다 낫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다 써갖고 주면은 내가 생각 못한 거를 한 챕터나 두 챕터를 소개를 하기도 해요. 제목을 주시면은. 한 분이 이 장문의 질문을 해 오셨는데요. 요거를 한번 소개를 할까요? 떡이나 빵과 같은 단순하고 대중적인 식품을 로컬 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할 경우 참신하지 않다는 인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사업의 차별성과 혁신성을 효과적으로 어필하는 데 어려움을 줍니다. 또한 맛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거나 기술적인 우수성을 평가받기 위해서는 핵심 레시피나 제조 과정을 어느 정도 공개해야 하지만 레시피 유출에 대한 우려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놨는데요. 투명하게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해놨는데 일부 한두 개 레시피는 공개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 마지막에 대한 질문이고 그 다음에 이게 참신하지 않다는 인식, 그 다음에 어필하는데 어려움, 뭐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그다음 백종원은 이 질문대로라면 없어야 되겠죠. 탄생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그 심사위원들의 한계를 자기 스스로 못 넘은 거. 다시 말해서 내 맛이라는 게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킬 만한 맛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맛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맛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 밤산책과 조성래 대표를 대전 성심당에 보냈었습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성심당의 빵이 어딘가에는 좀 다른 게 있지 않던가요? 그쵸. 일단, 그쵸. 네. 뭔지는 모르지만 달라요. 그죠? 그렇다고 여러 가지 빵이 다르지도 달랐어. 않아. 빵이 그어서 그건데 그래도 뭔가 조금 다르 조금. 그 맛은 그 조금이에요.
그리고 이, 이 질문하신 분은 명심해 두세요. 맛이라는 거는 아주 그 차별적인 미각을 가진 사람은 2%가 채 안 돼요. 그 이 사람들이 먹어보고 나서 아주 맛있으면은 그다음 이제 한 13% 정도 사람 혹은 15% 정도 사람한테 말을 합니다. 아, 저 집에 괜찮네. 그럼 요 사람들이 먹어보니까 맛있거든. 그럼 나머지 한 35% 정도 사람한테가 맛있다라고 소문을 내주면 그 사람들이 가서 인스타에 사진 찍어 올리는 겁니다. 사진 봐갖고 맛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줄 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2%의 사람을 일반적인 사람, 우리 집에서 먹어보니까 친구가 먹어보니까 맛있다 하던데 그게 아니라 그 최고의 미각을 가진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죠. MSG 안 넣고도.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만드세요. 내가 지금 창원에 있는 한 전통시장에서 좀 야시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전략을 부사해 달라 해서 내가 짜줬고 그냥 전통시장인데 특별히 축제도 아니고 그냥 야시장이에요. 일평균 금토 이렇게 하는데 일평균 10,000명씩 와요. 야시장에. 그 넓은 시장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냥 통로에 이제 전부 의자 다 깔고 파라솔 깔아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한 번 온 사람이 두 번째 안 와. 왜 그럴까요? 내가 다니면서 거의 내가 공짜로 얻어먹으면 내가 뭐 평가를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 괜찮은 대표적인 상품 거의 사 먹어봤어요. 하루에 우리 가족이 거의 한 10만 원씩 사다 먹은 것 같아요. 야시장 할 때마다. 그렇게 해가 먹었는데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야시장에서. 그럼 그 손님은 야시장이라니까 한 번은 가보죠. 두 번 또 갈까요? 퇴근하면서 거기 가서 포장해 갈까요? 글쎄 없습니다. 그냥 단지 분위기에 취해서 하는 것, 그걸 위해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심사위원들한테 신뢰를 주는 방법, 그것도 마찬가지다. 일단 맛있으면 소문 나는 거고, 소문 나가지고 줄 서가 있는 사진 좀 보여줘라. 네,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고요. 부모님의 사업을 이어받아 운영하는 경우, 이게 이제, 당신 능력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걸 심사위원으로서는 당연히 이야기하죠. 왜? 아빠 찬스 써가지고 가서 1억 받아오너라.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하고 1억 줄 심사위원이 어디 있겠어요? 주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건 철저히 곤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신 거는 심사위원들한테 철저하게 아빠 찬스로 보였을 겁니다. 이 사람이 레시피를 개발했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다 개발해 준 그 레시피. 지금 떡 갖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기술로 만든 떡이 뭐가 있느냐? 새로 개발한 게 뭐 있냐? 차별적 경쟁 우위 요소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새로운 저만의 기술로 차별화된 아이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가서 제대로 잘 정리해서 보여줬으면 심사위원들이 이걸 가가 아니라고 부정할 심사위원은 잘 없습니다. 7명 앉아 있으면 한 명쯤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나머지 6명이 찬성을 하면 그거 되는 거고요. 최고점, 최저점 뺍니다. 한 사람쯤 반대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머지 가운데 5명 점수만 갖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자기가 넘어야 될 부분이다. 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나 PT 자료를 여러 차례 만들어 봤지만은 타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완성도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하나 만든다든가 아니면 앞에 봤던 그 강의 있잖아요. 뭐 텍스트 위주로 이렇게 돼 있던가요? 아니면 진짜로 그 그림만 봐도 이해가 될 만하게 돼 있던가요? 나는 사업 계획서를 한 번 만들면은 적어도 20번 고칩니다. 내가 이 질문하는 분보다 전문성이 부족할까요? 아는 게 적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 입장에서 그리고 이 사업의 미래의 입장에서
적어도 20번은 고칩니다. 저도 그 정도는 합니다. 근데 이분을 그 디스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그 정도까지 안 하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만큼 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근데 다음 질문으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의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닐까요? 부족하면은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야죠. 근데 이거는 분명히 사업적으로 이거는 하셔야 돼요. 내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가 하고 내가 직접 겪고 도전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가 하고 둘 중에 어느 게 더 클까? 네, 그거 판단해 보시고 크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내가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은 전문가 도움이고 뭐고 없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 한 100번쯤 고쳐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좋게 나와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혹은 선배들한테 그리고 전문가 컨설팅 의뢰해가지고 지원기관들에서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받아가지고 보고 검토 받으세요. 그렇게 하면 좋은 사업 계획서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다듬고 다듬고 또 담아뜨면 그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사업하면은 잘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중간에 들어온 질문하고 사전 질문은 네, 요 정도까지였습니다. 할머니가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가 되었던 음, 이유가, 딱 하나뿐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쵸. 그 할머니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인간으로서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예, 그리고 좀 더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서 보자면은 이거예요. 할머니는 자기가 육아도 잘했을 거고, 가정에서 살림도 잘 살았을 거고, 회사 다닐 것 같이 생기지는 않았죠. 그죠? 예. 마음 좋은 할머니죠. 마음 좋은 할머니로서 선택과 집중을 했어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청년 창업가들을 가르치고 기업들을 가르치는 일을 최선을 다했죠. 총 만드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사자를 사냥을 했죠. 키운 사람 열심히 키웠고.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이기도 한데 선택과 집중입니다.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거를 청년 창업가들한테 나를 롤 모델로 삼지는 말아라. 다재다능하면 당신은 평생 오늘 저녁 먹을 라면 한 끼 찾느라고 급급해 할 거다. 다음 끼 식사를 걱정해야 될런지도 모른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은 유한하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식적인 면에서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길 찾는 거 이런 거 못해요. 내비 켜고 가면서 길 잃어요. 아, 신기하죠? 그래서 늘 전화하면 운전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게 자기가 잘하는 분야로 선택과 집중을 얼마만큼 잘했느냐. 그거를 가장 잘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다양한 분야에서 거의 지구상의 생태계 전 분야에 걸쳐서 다 한 가지씩 특기를 다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것만 잘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바느질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밥을 잘하고 오늘 질문처럼 어떤 사람은 떡을 잘하고 예, 우리 조성래 대표처럼 출판사를 지금 잘 해나가고 이런 것처럼 그거 하나하나가 합쳐져서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가 된 겁니다. 그럼 혹시 그거 마케팅이랑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있는데, 사실 이게 저희 이제 내년도부터 이제 어떻게 어떤 방향성과 브랜딩을 가져가야 되나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도 이제 사업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활동을 해놓던 게 있어서 기존에 좋아했던 사람, 사람들이 굉장히 그 아주 아주 좁고 수도 적지만 정말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얼마 전에는 서울에 올라가서 북페어 하니까 이제 찾아뵙고 싶었다고 오신 분들도 한 10분 정도 됐었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게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주제가 아니어서 약간 우울함, 약간 분열 이런 쪽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가면은 그만큼 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감도 많이 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맞을지,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창업 서적을 내는 것은 계속 하겠지만 전반적인 그 브랜드의 이미지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경우는, 제가 일반적으로 권하는 경우는 아닌데, 네. 복수 브랜드 전략을 가져가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던 그거를, 어, 전국에 있는 사람을 다 모으는 것 같으면은, 한 브랜드로서의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 가니까 10명이나 찾아왔다면서요. 서울에 있는 사람만 다 모아도 수만 명은 모을 것 같아요. 전국으로 다 모으는 것 같으면은 몇만 명 혹은 10만 명 모으겠죠. 그죠? 그것만 해도 출판사 하나로서는 충분히 먹고 살 만한 건 됩니다. 근데 이제 확장성에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현대라는 로고를 사용했죠. 현대자동차가. 네. 그러다가 뒤에 어떻게 해요? 제네시스로 아, 네.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죠, 그죠? 그래서, 팅어도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새로운 브랜드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다 모든 삼성. 게 다 삼성 달고 나가죠. 네. 반도체에도 삼성, 뭘 해도 삼성, 삼성, 삼성. 요건 후광 효과라는 겁니다. 음, 근데 밤산책가에서 이렇게 이제 복수 브랜드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것 같으면은 그 후광 효과는 노릴 수 없고 마케팅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럼 역시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군요. 음,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게 현대가 그렇게 해갖고 이제 글로벌 도전할 만하니까 제네시스를 내놨고, 혼다 같은 경우에도 렉서스를 내놨죠. 네, 네. 그런 식으로 브랜드는 그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아우디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민 브랜드와 고급 브랜드를 구분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갑자기 차를 만들다가 갑자기 뭐 탱크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안 했죠. 그죠? 그렇죠. 자동차에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럼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책에서 책으로 가는 거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포지션을 어디로 하느냐? 지금 현재 조 대표가 이야기하는 그 분야로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이거를 좀 더 고생하더라도 정체성을 새로 정립하느냐? 그거는 사업적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누가, 이게 연초에도 고민했었던 건데, 이번에 사람들 만나니까 또 괜히 생각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망하는 사람들이 잘 흔들려요. 죄송합니다. 확실해. 흔들리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뿌리가 없거든. 그래서 큰 바람 한번 탁 불면은 작은 바람에는 잘 견딥니다. 흔들리는 나무가. 그러나 큰 바람 탁 불면은 그건 바로 뿌리채 싹 뽑혀버립니다. 그거는 어느 걸 하든지 간에 밤산책가가 여기까지 왔는데 뭘 한들 못 견디겠어요. 그죠?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그 아이템에 대해 갖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뒤에 마지막 질문자도 떡이란 거 이거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요. 전문가한테 돈 주고 그냥 뭐 내가 해서 이렇게 사업 계획서 할까요? 좀 더 이야기해 봐야 알겠지만 그냥 무조건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는다. 그거 답 아닙니다. 무조건 도움을 받는 거, 그거 답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뭔가 다 돼 있는데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한 것 같으면 그거는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는다가 100% 답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 경우에는 좀 더 직접 내가 대면해서 질문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음식 있잖아요. 네. 맛있으면 정부 지원 사업 할 필요도 없다. 사실 할 그렇긴 시간. 합니다. 맛있으면은 할 필요도 없지. 그래서 1년에 몇 억 그냥 나오는. 내가 광주에 있는 그 고깃집을 한번 짧게 원포인트 컨설팅을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고기에 대갖고 뭘 이렇게 해가 숙성을 시키고 뭘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막 하면은 싼 고기가 되게 이제 비싼 고기로 바뀐대요. 맞겠죠, 그죠? 뭐 하몽 같은 거 이런 거 3년 걸리잖아요. 네. 3년 거래 걸려가 해놔놓으면은 뭐 생고기인데 썰어가 먹으면 맛있어. 생고기 그냥 먹어도 굽고 이런 거 안 해도.
아무런 조미료 안 해도 그냥 그거하고 와인하고 탁 먹으면 맛있다고. 그렇게. 그거 그치. 말고 고기, 우리나라는 그래 먹는 사람이 아니고 생고기 구워 먹는 나라잖아, 그죠? 네. 숙성된 고기를 먹는 나라가 아니고. 그럼 이어서 고기가 맛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신선하게 빨리 주면 되죠. 그 뭐 잡내 잡고 뭐 어떠고 저떠고 이러는데 잡내는 어디에서 나요? 오래된 고기, 싼 고기, 싼 고기. 숫돼지, 새끼 낳은 돼지. 네. 거기서 잡내가 나요. 그래서 그걸 잡으려다가 그냥 이래 좋은 고기를 쓰면은 어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피하더라고. 당신이 대답을 했으니 그렇게. 그거 할 시간에, 그거는 이렇게 해서 미래 전략을 보고 공장지휘가 천천히 하고 우선 당장 돈 버는 데는 그냥 신선한 고기, 좋은 고기 사다 줘라. 그 잡내 잡을 필요도 없고 소금만 뿌려주면 맛있다. 네, 그렇게 하면 매출이 2배로 뛰었어요. 오, 맛있으면 돼, 음식은. 선미래님 맞죠? 맞으면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맞다 하시잖아.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선미래님.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좋은 음식이라 했잖아요. 신선한 재료에다가 최저의 조리만을 해서 예,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주는 것. 그게 가장 비싼 요리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간에 우리 어느 제품이든지 간에 그 본연의 그걸 살려줄 수 있는 거. 예, 그게 돼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미 그 상품이 품질은 굉장히 좋아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 근데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더 못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앞에, 예, 복수 브랜드 전략을 쓰더라도 뭐 그렇게 한 가봐라 한 이유가 기존에 있던 그 마니아층들, 이 사람들은 끌어당기기가 쉽잖아, 그죠? 그럼 요 저, 사람만 뭐 다 끌어모아도 중견 출판사는 돼요. 그것만 다 끌어모아. 고정 독자가 10만 명이면 대박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거기서 가서 충분히 다 내 체력 관리 해놓고, 그러고 나서 브랜드 하나 더 내면 돼. 거기까지가. 고유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하고 싶어 하는 거, 막 이렇게 음식에 뭘 MSG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하는 그거, 잡내 잡는 그거 좀 별로 안 좋다는 얘기를. 본연의 거, 이거 자체가 사람이 못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판하고 음식하고 거의 비슷하다 거예요. 그래서 본연의 맛을 살려줘라. 뭐든지 간에 될 때까지 하면은 다 됩니다. 그 기업들이 망하죠. 망한 기업은 거의 대부분 다 너무 일찍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이야기했던 그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내가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전지전능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더더욱 한국 사회에서는 한 가지만 잘해야 전문가로 인정을 해줍니다. 네, 그렇게 해가 나가고, 이제 조금 더 지나고 조성래 대표가, 이 사회의 주력으로 살아갈 10년 후쯤에는 이제 다소 전지전능과 가까워지는 플랫포머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올 겁니다. 지금부터 차근하게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마웠고요. 네, 이후에도 혹시나 그 추가 질문이 있으시다면 조성래 대표를 통해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줌 미팅을 추가로 열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특히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선미래님한테 내가 질문권 하나 드릴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